안녕하세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희숙이라는 국회의원이 한 연설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정도 된 초선 의원입니다. 경제학자이며 KDI 정책대학원 교수이었습니다. 최근에 대선 출마도 선언을 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책의 배신, 정치의 배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듯이 우리 안에 무엇이 약하고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허와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죠. 겉으로 보면은 임금이 오르면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니까 임금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편의점들은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의 일을 줄였습니다. 영세한 골목식당은 키오스크라는 무인 주문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부부가 모두 가게에 나와 일하는 바람에 저녁이 없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을과 을의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의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고용이 떨어질 정도로 급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누가 봐도 우리 경제의 상황이 이 정도의 인상을 흡수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감을 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의 원론적인 목표는 빈곤의 완화와 분배의 개선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이 노동시장의 가격 신호인데 이것에 정부가 개입하면은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배려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정부가 개입되어 시장 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게 최저임금 정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근 수십 년간의 경제구조 변화로 최저임금 제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20세기 전반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유일한 소득자인 아버지의 임금 수준이 곧 가구원의 복지 수준이어서 아버지의 임금이 낮을 경우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면 직접적으로 빈곤 가구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 근로자 중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의 수가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서비스업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지만 주거와 식사 등 기본적 생활을 부모의 소득에 의지하므로 이들의 생활 수준이 모두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가정은 취업자가 없는 가구입니다. 저임금이든 고임금이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어 생계 위협을 받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취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가구 수가 소득 1분위에서는 77.4%에 달하며 이런 현상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의 56% 정도에 달했습니다. 어지간한 OECD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2000년대 초반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서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나름대로 합당하였기에 중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박근혜 정부 동안 7에서 8%의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현저히 올렸습니다. 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 중위임금 대비 65%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보다도 높습니다. 일본은 40% 정도 수준입니다. 중위임금의 50%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노동계는 새로운 목표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노동계의 인상률은 66%였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 1만 원의 슬로건이 갈비탕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에 의존하는 근로자로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제 충격이 오더라도 큰 영향이 없으니 그저 본인들의 이해만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게 되고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논리와 포퓰리즘 정세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결정이라면 노사가 교섭력에 의해서 경영성과를 나누어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까지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재분배 정책을 노사가 임금을 협상하듯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형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쟁점도 있죠. 공익위원회는 심의 진행 방식과 인상률에 정부가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략적인 의지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전국 단위로 임금 협상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정부는 뒤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 정책 중의 하나인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설명할 의무와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영향은 영향대로 미치고 또 마지막에는 노사의 진흙탕 싸움의 결과로 최저임금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사교섭의 당사자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취약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진지하게 대화할 의도도 없어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노사의 의견은 신중하게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한 이상 결정은 정부와 전문가가 담당토록 해서 정치적인 목적과 임금 투쟁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 노총이 이미 본인들의 기득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사적으로 저항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면은 이 최저임금의 결정을 일정한 규칙, 즉 경제성장률과 평균임금 상승률 등 거시 변수에 의거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